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54살이고 보험회사에서 손해사 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손해사 정사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화재 같은 일반적인 보험사고만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오랜 경력이 쌓이면 좀 더 복잡한 사건들도 맡게 되죠. 의문사, 실종, 때로는 자살로 보이지만 타살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까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꼼꼼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의문사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의 부인을 의심했습니다. 몇 가지 정황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 사장은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고 부인은 남편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의심 때문에 그 부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동네에서는 남편 살인범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 그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전학을 가야 했죠.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신중해졌어요.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누구도 단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난 가을에 제가 담당했던 실종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박소영이라는 32살 여성이었어요. 소상공인 대출 상담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며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했죠. 개인 사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중개 업무를 하는 거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강서구의 작은 동네였는데 오래된 단독주택들과 작은 상가들이 어우러진 그런 동네였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버스 교통은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박소영 씨의 사무실은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어요. 건물 자체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았고 1층에는 작은 상점들과 사무실들이, 2층에는 주로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 사무실의 간판은 정말 소박했어요. 소형 대출 상담소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었고 내부도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작은 소파가 전부인 정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0월 중순이었는데 날씨가 쌀쌀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묘한 정적이 감돌았죠. 사람이 없는 공간 특유의 그런 적막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반쯤 남은 채로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작성하다 만 서류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마치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보니 마지막 수정 시간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소영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사라지기 전날인 10월 14일 오후였어요. 그날 박소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2명의 고객을 만났고 오후에는 1명의 고객을 더 만났다고 했어요. 마지막 고객은 박태식이라는 55살 남성이었습니다.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박태식 씨는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며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오후 3시경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태식 씨가 떠난 후 박소영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후 6시쯤 사무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박소영 씨의 일과였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박소영 씨가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한 건 같은 건물 2층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최윤아 씨였어요. 10월 15일 아침 9시쯤 출근했는데 평소 같으면 박소영 씨도 8시 30분쯤에는 출근해서 사무실 불을 켜놓는데 그날은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늦잠을 잤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무실이 어두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최윤아 씨가 박소영 씨 집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도 계속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먼저 박태식 씨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박태식 씨의 부동산 사무소는 박소영 씨 사무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골목을 하나 돌면 나오는 작은 상가 1층에 있었어요.
간판은 태식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매물 전단지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키는 평균 정도였고 약간 뚱뚱한 편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인상은 온화해 보였지만 제가 손해사 정사라고 소개하자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찰이나 수사 관련 직업의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태식 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박태식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후 3시쯤 박소영 씨를 찾아갔고 약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로 대출 조건이나 필요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작은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이 필요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소영 씨는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고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정리해서 주었다고 했어요. 상담이 끝난 후에는 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박소영 씨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특히 실종이나 사고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숨기는 경우가 많죠. 박태식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말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계속 책상을 톡톡 치고 있었거든요.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박태식 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날 첫 만남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25년간의 경험상 중요한 증언자는 여러 번 만나봐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숨기려고 하다가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박태식 씨의 부동산 사무소에 오전 10시쯤 도착했을 때 박태식 씨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뭔가 다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짓도 격하게 하고 있었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둘러 전화를 끊더군요. 어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태식 씨는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협조해주겠다고 했어요. 박소영 씨와의 상담 시간을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하니 어제 말한 대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제는 분명히 1시간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하더군요. 마치 미리 준비해온 답변 같았어요. 혹시 상담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더 있냐고 물어보니 박태식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상담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출 조건과 박소영 씨가 제시하는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박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언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의견이 달랐는지 물어보니 음식점을 차리려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한데 자신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동산 가치로는 3천만 원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재촉했더니 박소영 씨가 그런 건 도와줄 수 없다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이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태식 씨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상담은 어떻게 끝났냐고 물으니 박소영 씨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 거절할 것 같았다고 박태식 씨가 답했습니다. 박태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대출 상담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박소영 씨와 그전에도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이 질문에 박태식 씨는 확실히 당황했어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아니라고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파고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입을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박소영 씨가 상담 중에 전화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은 있었다고 박태식 씨가 답했습니다. 상담 중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잠깐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박소영 씨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 변화가 있었는지 묻자 있었다고 박태식 씨가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고 약간 긴장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통화했다고 하더군요. 통화 내용은 들었냐고 물으니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그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고 위험하다는 말도 들린 것 같다고 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박소영 씨가 누군가와 뭔가 위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통화가 얼마나 걸렸는지 물으니 한 10분 정도로 꽤 길었다고 박태식 씨가 답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소영 씨가 돌아왔을 때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경찰에서 이미 확인했겠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신사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박소영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사무실들을 방문해 봤어요. 2층에는 작은 회계사무소가 있었고 여포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소의 최윤아라는 29살 여성이 박소영 씨와 가장 가까웠다고 했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하더군요. 점심도 함께 먹고 때로는 퇴근 후에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최윤아 씨는 키가 작고 둥근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제가 박소영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왔다고 하니 얼굴이 확 어두워지더군요. 소영 언니가 정말 걱정된다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최윤아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박소영 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박소영 씨는 평소 매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고 연락도 항상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시간 약속에는 정말 철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은 조금 달랐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전화를 받을 때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최윤아 씨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냥 일이 복잡해서 그렇다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윤아 씨는 박소영 씨가 최근 누군가와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작아졌고 때로는 복도로 나가서 통화하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박태식 씨가 목격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윤아 씨에게 그 전화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지 물어봤어요. 최윤아 씨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박소영 씨가 준호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쓰레기통에서 찾은 메모지에 그 이름이었어요. 드디어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소영 씨가 최근에 특별히 큰 상담 건이 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최윤아 씨는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에 박소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준호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할 차례였어요. 박소영 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준호라는 이름의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박소영 씨의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준호라는 42살 남성이 박소영 씨의 전 연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2년 전까지 사귀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이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카페 이름은 준호네 커피였고 2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는데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오후 시간대였는데도 테이블 몇 개에만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남성이 이준호 씨였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고 검은색 에이프런을 두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며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소영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왔다고 말하자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손해사 정사 김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박소영 씨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혹시 최근에 박소영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준호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안부 정도를 묻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준호 씨의 말과 몸짓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도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커피잔을 닦으면서도 같은 잔을 여러 번 닦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에게 박소영 씨가 사라지기 전날 통화했는지 물어봤어요. 이준호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통화였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박태식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박태식 씨는 박소영 씨가 상담 중에 전화를 받고 긴장한 것 같았다고 했는데 이준호 씨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준호 씨에게 박소영 씨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말해주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가치관 차이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이준호 씨가 카페 운영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자주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카페 운영이 괜찮아 보였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매장은 깔끔했고 이준호 씨도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어떻게 상황이 나아졌는지 물어보니 최근에 투자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말하려 하지 않더군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한쪽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은 카페 오픈 초기의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 박소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사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에게 혹시 박소영 씨가 최근에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준호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박소영 씨가 며칠 전 전화해서 일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맡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는 박소영 씨에게 위험한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했어요. 돈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씨가 그런 조언을 할 만한 처지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헤어진 상황인데 돈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이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태식, 최윤아, 이준호. 세 사람 모두 박소영 씨와 연관이 있었고 각자 뭔가씩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박태식 씨와 이준호 씨의 증언에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통화 기록을 받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각도에서 사건에 접근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박소영 씨의 집을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무실에서 발견하지 못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박소영 씨는 사무실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박소영 씨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박소영 씨가 조용하고 성실한 세입자였다고 말했어요.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고 이웃들과 트러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소영 씨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관련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도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리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누군가 다녀간 후 다시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색깔별로 정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걸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몇 벌의 옷이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속옷이나 양말 등 생활 필수품들도 일부 없어 보였어요. 마치 여행을 떠날 때처럼 필요한 것들만 챙겨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칫솔과 화장품 몇 개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만약 박소영 씨가 계획적으로 사라진 거라면 왜 사무실에는 아무런 정리도 하지 않고 갔을까요? 컴퓨터도 켜놓은 채로 커피도 마시다 만 채로 말이에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개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각종 계약서들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최근 입출금 내역이 흥미로웠어요. 10월 5일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입금 자명이 H였습니다. 준호의 이니셜일까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날인 10월 6일에 같은 금액이 다시 출금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라 계좌 이체였습니다. 사람은 S였어요. 박태식 씨의 이니셜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씨가 박소영 씨에게 200만 원을 보냈고 박소영 씨는 그 돈을 박태식 씨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돈의 이동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박소영 씨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9월부터 평소와 다른 패턴의 입출금이 있었어요. 이준호 씨로 추정되는 H에게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왔습니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들은 대부분 며칠 후에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개인 수첩을 펼쳐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소영 씨는 모든 거래를 꼼꼼히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제2. H 50만원 마이너스 브로커 수수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9월 28일 제2. H 100만원 마이너스 2차 수수료 10월 5일 제2. H 200만원 마이너스 마지막 정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커 수수료라는 표현이 흥미로웠어요. 이준호 씨와 박태식 씨 사이에서 뭔가를 중개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산이라는 표현을 보면 10월 5일로 그 거래가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소영 씨는 10월 14일에 사라졌습니다. 거래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은 후였어요. 그럼 실종과 이 거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거래가 끝난 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수첩의 뒷부분을 보니 10월 10일부터 새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TC 협박 시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TC는 박태식 씨를 지칭하는 것 같았어요. 10월 12일에는 TC 사무실 방문 거절이라고 적혀 있었고 10월 13일에는 J씨와 상의 도망갈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0월 14일이었어요. 오늘 TC와 마지막 대화. 더 이상 못해주겠다고 확실히 말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J씨가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메모가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소영 씨는 이준호 씨와 박태식 씨 사이에서 뭔가를 중개했는데 그 일이 끝난 후에 박태식 씨가 박소영 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박태식 씨가 추가로 뭔가를 요구했던 것 같았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것을 거절했고 심지어 도망갈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준호 씨가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걸까요?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작은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여행용 캐리어가 아니라 체육관에서 쓰는 작은 더플백 같은 거였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50만원권 지폐로 2천만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박소영 씨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종될 때 왜 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실종이 계획적인 게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가방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비상금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가 뭔가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 같았어요. 방을 나서면서 저는 관리인 아저씨에게 혹시 10월 14일 이후에 박소영 씨 방에 다른 사람이 다녀간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관리인 아저씨는 생각해보더니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10월 16일 저녁에 젊은 남자가 와서 박소영 씨가 부탁했다며 짐을 가져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특징을 물어보니 키가 크고 말랐으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외모와 일치했어요. 그 남자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물어보니 작은 가방 하나와 옷까지 몇 벌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본 옷장의 빈 공간과 사라진 생활용품들은 그때 가져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왜 현금은 그대로 두고 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른 척하고 간다는 게 이상했어요. 드디어 통신사로부터 박소영 씨의 통화 기록을 받을 수 있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하게 인쇄된 숫자들과 시간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속에 박소영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우선 10월 14일 박소영 씨가 사라진 당일의 통화 기록부터 살펴봤어요. 오전 8시 30분에 최윤아 씨와 2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처럼 안부 인사를 나눈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45분에는 모르는 번호로 5분간 통화했고 오후 1시 20분에는 이준호 씨로 추정되는 번호와 15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후 3시 35분에 박태식 씨로 추정되는 번호와 8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박태식 씨는 자신이 오후 3시에 박소영 씨 사무실을 방문해서 4시까지 상담을 받았다고 했는데 3시 35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상담 중에 전화를 따로 한 것일까요? 마지막 통화 기록은 오후 5시 47분이었어요. 이준호 씨로 추정되는 번호와 12분간 통화한 것이 박소영 씨의 마지막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난 한 달간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이준호 씨와 박태식 씨와의 통화가 급격히 늘어나 있었어요. 특히 이준호 씨와는 거의 매일 통화했고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박태식 씨와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통화하고 있었어요.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9월 중순에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통화였는데 10월로 넘어오면서 15분에서 20분씩 긴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복잡한 일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이 통화 기록을 가지고 다시 박태식 씨를 만나러 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박태식 씨는 제가 통화 기록을 들고 왔다는 걸 알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0월 14일 오후 3시 35분에 박소영 씨와 통화하셨죠? 라고 말하니 박태식 씨는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상담 중에 급한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잠깐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박태식 씨는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상담 관련 추가 질문이 있어서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담 중에 굳이 전화를 따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박태식 씨에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9월부터 박소영 씨와 자주 연락하고 있었다는 통화 기록도 있고 단순한 대출 상담 이상의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식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박소영 씨와는 9월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대출 상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박태식 씨가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부동산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부풀려진 가격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소영 씨를 소개해줬다고 했어요. 박소영 씨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소영 씨는 특별한 루트를 통해 감정평가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총 대출 금액의 10%인 35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태식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 수수료로 1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태식 씨에게 그런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준호 씨였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박태식 씨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거였고 박소영 씨는 그 돈을 이준호 씨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더군요. 거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부동산 매매도 완료되었고 박태식 씨도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가 갑자기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였어요. 350만 원을 빌려준 대가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소영 씨도 앞으로 이준호 씨와 계속 협업하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박태식 씨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고 박소영 씨도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박태식 씨는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박소영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소영 씨는 이미 이준호 씨와 약속한 일이 있어서 쉽게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4일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상담에서 박태식 씨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해요. 박소영 씨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박태식 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에게는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상담이 끝난 후 박태식 씨가 밖으로 나가서 박소영 씨에게 전화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박태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씨, 박소영 씨, 박태식 씨 세 사람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태식 씨가 빠지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 이준호 씨와 직접 대화해봐야 할 때였어요. 저는 박태식 씨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준호 씨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소영 씨와의 진짜 관계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 씨는 혼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이준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어요.
저는 이준호 씨에게 박소영 씨와의 진짜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부동산 브로커 일을 함께 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제가 통화 기록과 박태식 씨의 증언을 언급하자 결국 포기했어요. 이준호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박태식 씨가 말한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준호 씨는 자신이 박소영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영 씨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투자자로 참여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태식 씨가 갑자기 빠지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박태식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10월 14일 박소영 씨와의 마지막 통화에 대해 물어보니 이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박소영 씨가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박태식 씨가 빠지면서 위험해졌다고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준호 씨는 박소영 씨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소영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야 할 때였어요. 박소영 씨가 10월 14일 오후 5시 47분 이준호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그날 저녁 시간대에 이준호 씨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이준호 씨의 카페는 보통 오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10월 14일에는 언제 문을 닫았을까요?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카페 맞은편에 있는 문구점 사장님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카페 불이 평소보다 일찍 꺼졌다고 했어요. 8시쯤에는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9시쯤에 이준호 씨가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행용 가방 같았다고 하더군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준호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로 봐서는 여성 같았다고 하더군요. 문구점 사장님은 그 두 사람이 카페 뒤편에 세워진 차에 탔다고 했어요. 검은색 소형차였는데 번호판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는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소영 씨는 자발적으로 이준호 씨와 함께 어딘가로 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준호 씨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이준호 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해서 이준호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조회했어요. 이준호 씨는 2019년식 검은색 아반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문구점 사장님이 목격한 차와 일치했어요. 이제 그 차가 10월 14일 밤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준호 씨가 가끔 고향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충청도 바다 근처에서 왔다고 했고 몇 달 전에 시골에 작은 펜션을 하나 샀다고 자랑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등기사무소에 문의해서 이준호 씨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을 조회해봤어요. 서울의 카페 건물 외에도 충남 태안군에 펜션 한 동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태안까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0월 14일 밤에 출발했다면 밤 11시쯤에는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다음날 바로 태안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태안에 도착해서 이준호 씨 소유의 펜션을 찾아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방이 4개 정도 되어 보였어요.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거의 없어서 정말 외딴 곳이었습니다. 펜션 앞에는 검은색 아반떼가 세워져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해보니 이준호 씨 차가 맞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우선 펜션 주변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펜션 1층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2층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펜션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 다음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씨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박소영 씨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펜션 정문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잠시 후 이준호 씨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더군요. 박소영 씨가 걱정되어서 왔다고 말했더니 이준호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박소영 씨는 괜찮다며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소영 씨가 정말 여기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준호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소영 씨가 정말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더욱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같았어요. 박소영 씨가 2층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그럴 수 없다며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뒤쫓아 왔지만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박소영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소영 씨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부어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박소영 씨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감금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뒤에서 이준호 씨가 올라왔어요.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막았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설명은 이랬어요. 박소영 씨가 부동산 브로커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이미 다른 투자를 해버려서 당장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소영 씨를 설득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박소영 씨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준호 씨의 설명을 듣고도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감금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박소영 씨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준호 씨는 박소영 씨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친 거라고 했어요. 자신이 때린 게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 씨의 표정을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준호 씨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즉시 박소영 씨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점점 더 초조해했습니다.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모든 게 꼬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소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준호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돈을 더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여기 와서도 계속 협박당했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박소영 씨의 상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했어요. 태안군에서 감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해자가 다쳐 있으니 구급차도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제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브로커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고 했어요. 박태식 씨와 함께 여러 건의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가짜 감정평가서를 만들고 허위 소득증명서를 작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박소영 씨는 금융 쪽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고 박태식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고객을 모집했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식 씨가 먼저 빠지겠다고 했고 박소영 씨도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이미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페도 이 돈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펜션도 이 돈으로 산 것이었다고 했어요.
박소영 씨가 그만두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씨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박소영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준호 씨는 박소영 씨를 강제로 데려와서 감금한 거였어요. 박소영 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소영 씨가 계속 거부하자 점점 더 강압적인 방법을 쓰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협박했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폭력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준호 씨는 계속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너무 많은 빚이 있어서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찰과 구급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박소영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준호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어요. 부동산 사기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와 각자의 역할, 그리고 박소영 씨가 실종된 경위까지 말이에요. 박소영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의 감금과 폭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의식은 명료했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주었습니다. 박소영 씨가 병원에서 회복되고 있는 동안 경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담당 형사가 말해주더군요. 이준호 씨는 감금, 폭행, 협박 등 여러 제목으로 구속되었어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지만 박소영 씨의 증언과 제가 제공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조직의 전모도 드러났어요.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총 10억 원의 부동산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었어요. 감정평가서와 허위 소득 증명서를 만들어서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박소영 씨는 조직에서 금융 전문가 역할을 했어요.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감정평가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준호 씨를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거였어요. 박태식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조직에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박태식 씨는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만 했고 실제로는 이준호 씨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조직의 총책이었어요. 자금을 조달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 거였는데 한번 시작하니까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직이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이준호 씨가 관리했어요. 박소영 씨와 박태식 씨에게는 건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그 돈으로 펜션도 사고 카페도 운영하고 개인적인 투자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기를 치기가 어려워졌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수상한 거래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식 씨가 먼저 빠지려고 했고 박소영 씨도 위험을 느끼고 그만두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이미 이 돈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특히 박소영 씨의 경우에는 금융 전문 지식이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소영 씨가 빠지면 조직 자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호 씨가 박소영 씨를 강제로 붙잡아두려고 했던 거였어요. 박소영 씨 집에서 발견된 2천만 원의 현금도 이 사기 조직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박소영 씨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숨겨둔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조직이 발각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돈을 가져갈 틈도 없이 이준호 씨에게 끌려가게 된 거였어요. 이준호 씨도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박소영 씨 방에서 짐을 가져갈 때는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가 정말 여행을 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들도 드러났어요. 이준호 씨는 박소영 씨에 대해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헤어진 후에도 계속 박소영 씨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기 조직을 만든 것도 처음에는 박소영 씨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박소영 씨에게 다시 어필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소영 씨는 이준호 씨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지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준호 씨가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박소영 씨가 조직에서 빠지려고 할 때도 이준호 씨는 단순히 사업상의 손실 때문이 아니라 박소영 씨를 놓치기 싫다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더욱 강하게 반대했던 거였어요. 결국 감금과 폭행까지 하게 된 것도 그런 비뚤어진 애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해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박태식 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어요. 조직에서 주변적인 역할만 했고 감금이나 폭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박소영 씨의 경우가 가장 복잡했어요. 분명히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부동산 사기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기도 했으니까요. 경찰과 검찰에서도 박소영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박소영 씨는 자수하는 형태로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조직의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건이었어요. 하나의 범죄가 다른 범죄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태식과 최윤아 같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연루되었고 수많은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박소영 씨가 병원에서 회복되고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윤아 씨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박소영 언니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최윤아 씨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박소영 씨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최윤아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초조해 보였어요. 안경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 씨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박소영 씨의 부동산 사기 조직에는 또 다른 사람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윤아 씨 자신이었어요. 최윤아 씨는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서류 작성과 장부 정리의 전문가였습니다. 박소영 씨 조직에서 필요한 가짜 소득증명서나 세무 관련 서류들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도움이었다고 했어요. 박소영 씨가 고객의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별 생각 없이 도와준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요청하는 일들이 복잡해지고 의심스러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박소영 씨가 워낙 좋은 언니였고 평소에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윤아 씨 자신도 회계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서 추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최윤아 씨는 박소영 씨 조직에서 한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총 10억 원 정도를 도와주었으니까 적지 않은 돈을 번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어요. 최윤아 씨가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최윤아 씨는 이준호 씨가 박소영 씨를 감금하기 전에 자신에게도 연락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가 조직에서 빠지려고 한다면서 최윤아 씨라도 계속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최윤아 씨는 그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해서 더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준호 씨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최윤아 씨가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모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였습니다. 최윤아 씨 혼자만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고 해요. 최윤아 씨는 그 협박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박소영 씨 실종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박소영 씨가 여행을 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제가 수사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준호 씨에게 연락해서 박소영 씨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최윤아 씨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가 박소영 씨를 강제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윤아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업상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최윤아 씨에게도 똑같은 협박을 했다고 해요.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최윤아 씨도 똑같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윤아 씨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박소영 씨를 구출하고 이준호 씨가 체포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최윤아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이준호 씨, 박소영 씨, 박태식 씨 3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최윤아 씨까지 포함된 4명의 조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박소영 씨뿐만 아니라 최윤아 씨까지 협박해서 조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였으니까요. 저는 최윤아 씨에게 경찰에 자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소영 씨처럼 수사에 협조한다면 형량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윤아 씨는 이미 그럴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다고 벌을 받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윤아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최윤아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 받은 수수료, 이준호 씨의 협박, 그리고 박소영 씨 실종과 관련된 이준호 씨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경찰에서도 최윤아 씨의 자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준호 씨의 협박과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증언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최윤아 씨의 증언을 통해 이 사기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가 더 명확해졌어요. 이준호 씨가 총괄 책임자로서 전체를 조종하고 박소영 씨가 금융 전문가로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박태식 씨가 고객을 모집하고 최윤아 씨가 서류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얼마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는지도 드러났어요. 박소영 씨에게는 옛 연인이라는 감정을 이용했고 박태식 씨에게는 경제적 필요를 이용했고 최윤아 씨에게는 인간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협박과 위협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최윤아 씨에 대한 협박은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자신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위협은 정말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최윤아 씨의 자수로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거예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른 사람들은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죄책감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전해준 이준호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준호 씨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나는 것이라 제약이 많았지만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면회할 수 있었어요. 이준호 씨는 예상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새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끼어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준호 씨는 다른 투자 사기에 휘말려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투자 사기의 주범은 다름 아닌 지금은 은퇴한 전직 금융업계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가짜 투자 상품에 속아서 이준호 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는 그때 약 5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모두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박소영 씨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투자 사기의 배후에 박소영 씨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직 금융업계 인사가 박소영 씨의 큰아버지였다는 거였습니다. 박소영 씨는 처음에는 큰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때 이준호 씨에게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씨가 대출 상담사 일을 시작한 것도 이준호 씨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금융 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이준호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단순한 도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잃은 돈을 되찾고 싶었고 박소영 씨 가족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씨를 설득해서 부동산 대출 사기를 시작하게 된 거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박소영 씨가 거부했지만 이준호 씨가 계속 압박하자 결국 협조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이 모든 것이 복수였다고 털어놓았어요. 박소영 씨 가족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으니 박소영 씨를 이용해서 그 돈을 되찾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 씨의 감정도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복수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박소영 씨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씨가 조직에서 빠지려고 할 때 더욱 강하게 반대했던 거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건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기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이 뒤엉킨 복잡한 사건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에게 박소영 씨 큰아버지의 투자 사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준호 씨는 그 사건이 2019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준호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노인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 사건 이후 큰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다고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19년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 정말로 그런 사건이 있었더군요. 박소영 씨의 큰아버지인 박문수라는 사람이 가짜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수십억 원을 모집했다가 잠적한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는 총 50여 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해외로 도망가서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박소영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고 특히 이준호 씨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 씨가 부동산 대출 사기를 제안했을 때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준호 씨를 도와주고 싶었고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이준호 씨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그런 박소영 씨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를 실행한 거였습니다. 정말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다시 박소영 씨를 만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박소영 씨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큰아버지의 투자 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잘못이지만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이준호 씨 같은 피해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준호 씨와 헤어지게 된 것도 결국 큰아버지 때문이었으니 더욱 죄책감이 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준호 씨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 씨가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부동산 대출 사기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사건이 정리된 후에도 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의 집에서 발견한 2천만 원의 현금 말이에요.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박소영 씨는 그 돈이 부동산 사기로 번 수수료라고 했지만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맞지 않았어요. 박소영 씨가 받은 수수료는 총 350만 원 정도였는데 2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박소영 씨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박소영 씨는 처음에는 그냥 그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사실 큰아버지 박문수가 남긴 돈이었다고 해요. 2019년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기 전에 박소영 씨에게 맡긴 돈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박문수는 박소영 씨에게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았고 이 돈만으로는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소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신고하지도 않았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박소영 씨는 이 돈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자니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그렇다고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준호 씨를 만나면서 그 고민이 더 커졌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가 큰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이 돈을 이준호 씨에게라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이준호 씨에게만 특별히 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돈을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준호 씨가 부동산 사기를 제안했을 때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준호 씨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박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박소영 씨가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을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족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박소영 씨에게 이 사실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안고 갈 수는 없다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그 2천만 원은 박문수의 투자 사기 피해 배상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어요. 비록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만요.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한번 사건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건이었어요. 하나의 범죄가 다른 범죄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였습니다. 박문수의 투자 사기가 이준호의 피해로 이어졌고 이준호의 복수심이 박소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조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태식과 최윤아 같은 사람들까지 연루되었고 결국 박소영의 감금이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낳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박소영 씨가 처음부터 큰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면 그리고 맡겨진 돈도 즉시 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이준호 씨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준호 씨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최윤아 씨가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모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였습니다. 최윤아 씨 혼자만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고 해요. 최윤아 씨는 그 협박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박소영 씨 실종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박소영 씨가 여행을 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제가 수사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준호 씨에게 연락해서 박소영 씨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최윤아 씨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가 박소영 씨를 강제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윤아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업상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최윤아 씨에게도 똑같은 협박을 했다고 해요.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최윤아 씨도 똑같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윤아 씨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박소영 씨를 구출하고 이준호 씨가 체포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최윤아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이준호 씨, 박소영 씨, 박태식 씨 3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최윤아 씨까지 포함된 4명의 조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박소영 씨뿐만 아니라 최윤아 씨까지 협박해서 조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였으니까요. 저는 최윤아 씨에게 경찰에 자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소영 씨처럼 수사에 협조한다면 형량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윤아 씨는 이미 그럴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다고 벌을 받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윤아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최윤아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 받은 수수료, 이준호 씨의 협박, 그리고 박소영 씨 실종과 관련된 이준호 씨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경찰에서도 최윤아 씨의 자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준호 씨의 협박과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증언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최윤아 씨의 증언을 통해 이 사기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가 더 명확해졌어요. 이준호 씨가 총괄 책임자로서 전체를 조정하고 박소영 씨가 금융 전문가로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박태식 씨가 고객을 모집하고 최윤아 씨가 서류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얼마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는지도 드러났어요. 박소영 씨에게는 옛 연인이라는 감정을 이용했고 박태식 씨에게는 경제적 필요를 이용했고 최윤아 씨에게는 인간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협박과 위협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최윤아 씨에 대한 협박은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자신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위협은 정말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최윤아 씨의 자수로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거예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른 사람들은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죄책감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전해준 이준호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준호 씨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나는 것이라 제약이 많았지만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면회할 수 있었어요. 이준호 씨는 예상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새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끼어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준호 씨는 다른 투자 사기에 휘말려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투자 사기의 주범은 다름 아닌 지금은 은퇴한 전직 금융업계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가짜 투자 상품에 속아서 이준호 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는 그때 약 5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모두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박소영 씨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투자 사기의 배후에 박소영 씨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직 금융업계 인사가 박소영 씨의 큰아버지였다는 거였습니다. 박소영 씨는 처음에는 큰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때 이준호 씨에게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씨가 대출 상담사 일을 시작한 것도 이준호 씨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금융 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이준호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단순한 도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잃은 돈을 되찾고 싶었고 박소영 씨 가족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씨를 설득해서 부동산 대출 사기를 시작하게 된 거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박소영 씨가 거부했지만 이준호 씨가 계속 압박하자 결국 협조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이 모든 것이 복수였다고 털어놓았어요. 박소영 씨 가족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으니 박소영 씨를 이용해서 그 돈을 되찾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 씨의 감정도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복수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박소영 씨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씨가 조직에서 빠지려고 할 때 더욱 강하게 반대했던 거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건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기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이 뒤엉킨 복잡한 사건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에게 박소영 씨 큰아버지의 투자 사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준호 씨는 그 사건이 2019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준호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노인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 사건 이후 큰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다고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19년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 정말로 그런 사건이 있었더군요. 박소영 씨의 큰아버지인 박문수라는 사람이 가짜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수십억 원을 모집했다가 잠적한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는 총 50여 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해외로 도망가서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박소영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고 특히 이준호 씨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 씨가 부동산 대출 사기를 제안했을 때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준호 씨를 도와주고 싶었고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이준호 씨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그런 박소영 씨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를 실행한 거였습니다. 정말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다시 박소영 씨를 만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박소영 씨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큰아버지의 투자 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잘못이지만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이준호 씨 같은 피해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준호 씨와 헤어지게 된 것도 결국 큰아버지 때문이었으니 더욱 죄책감이 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준호 씨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 씨가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부동산 대출 사기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사건이 정리된 후에도 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의 집에서 발견한 2천만 원의 현금 말이에요.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박소영 씨는 그 돈이 부동산 사기로 번 수수료라고 했지만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맞지 않았어요. 박소영 씨가 받은 수수료는 총 350만 원 정도였는데 2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박소영 씨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박소영 씨는 처음에는 그냥 그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사실 큰아버지 박문수가 남긴 돈이었다고 해요. 2019년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기 전에 박소영 씨에게 맡긴 돈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박문수는 박소영 씨에게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았고 이 돈만으로는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소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신고하지도 않았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박소영 씨는 이 돈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자니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그렇다고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준호 씨를 만나면서 그 고민이 더 커졌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가 큰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이 돈을 이준호 씨에게라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이준호 씨에게만 특별히 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돈을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준호 씨가 부동산 사기를 제안했을 때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준호 씨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박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박소영 씨가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을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족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박소영 씨에게 이 사실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안고 갈 수는 없다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그 2천만 원은 박문수의 투자 사기 피해 배상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어요. 비록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만요.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한번 사건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건이었어요. 하나의 범죄가 다른 범죄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였습니다. 박문수의 투자 사기가 이준호의 피해로 이어졌고 이준호의 복수심이 박소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조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태식과 최윤아 같은 사람들까지 연루되었고 결국 박소영의 감금이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낳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박소영 씨가 처음부터 큰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면, 그리고 맡겨진 돈도 즉시 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이준호 씨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가끔씩 박소영 씨와 관련된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특히 박소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어느 날 박소영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예전보다 많이 밝아 보였어요. 표정도 편안했고 목소리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는 현재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히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으로 전향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과거의 일 때문에 취업하기도 어려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박소영 씨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장님을 만나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월급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정직한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박소영 씨는 또한 상담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특히 큰아버지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다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고 말해주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이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짊어지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박소영 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선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회계사무소라도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젠가는 과거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접적인 배상은 어렵겠지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나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박소영 씨에게 다른 사람들의 근황도 물어봤습니다. 최윤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박태식 씨는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박소영 씨는 최윤아 씨와는 가끔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최윤아 씨도 집행유예를 받아서 현재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박태식 씨는 현재 복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3년형을 받아서 1년 정도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태식 씨 가족들은 박소영 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박태식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준호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과 편지가 온 적은 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소영 씨의 그런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박소영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박소영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더 끔찍한 결과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박소영 씨처럼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준호 씨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박문수의 투자 사기가 제때 처벌받았다면 이준호 씨가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의 모든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범죄라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이준호 씨가 적절한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몇 년 전에 실수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신중함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진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소영 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좀 더 빨리 진실을 파악했다면 박소영 씨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25년 경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군요. 매 사건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손해사 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화재 사건이었는데 방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복잡한 사건이 될 것 같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박소영 씨 사건을 통해 쌓은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찾는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 현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사건에도 박소영 씨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꼭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박소영 씨 실종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고 관련자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박소영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한때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을 찾아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손해사 정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일해 나갈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겠지만 항상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박소영 씨를 만날 때는 더욱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앞으로의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박소영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라면서 저도 새로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소영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